1914년 6월 28일 발칸반도의 심장부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렸다. 세르비아의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저격했다. 한 달 후인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시작으로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가 모두 전쟁으로 뛰어들며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한 개인의 의지와 행동이 그 물줄기를 바꾸기도 한다. (1932년 11월 20일) 상해를 출발한 다이오마루가 고베항 제3부두에 도착하자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던 기자들이 술렁였다. 상해 폭탄범 윤봉길의 입항은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90년 전 신문은 이날의 일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회속정으로 갈아탄 헌병대는 기자들로 번잡한 고베항을 피해 인근 군용 조선소로 한 남자를 떼돌렸고 첩보전을 펼치듯 일행은 조선소에 준비된 자동차에 올랐다. 상해에서 고베로 다시 오사카로 압송된 윤봉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본거지였던 오사카 성은 메이지 시대인 1800년 후반부터 일본 육군으로 성의 주인이 바뀌었다. 천수각 바로 옆 오사카 성 중심부에 자리 잡은 일본 육군 4사단 사령부는 군국주의로 변화하는 1930년대 일본의 표상이었다. 윤봉길이 마지막 한 달 동안 갇혀있던 오사카 성 위수 형무소는 사라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가 그 자리에 들어섰다. 형무소 터엔 제국주의 일본에서 조선인을 대변했던 저항시인 스루 아키라의 시비말이 얼룩진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일방적인 군사재판 이후 상해에서의 처형을 미룬 일본 군부. 윤봉길을 오사카로 압송한 후 왜 사형을 미루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오사카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반제국주의 단체에 참여해서 활동을 했는데 일본 반제동맹 오사카 위원회에서는 윤희사가 오사카 구금소에 구금되자 윤희사의 총살을 반대하는 그러한 내용의 인쇄물을 작성을 해서 배포하는 활동을 전개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한류를 타고 코리아타운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사카 이쿠노구 조선인 거주지역. 1930년대 일본의 신흥 공업 도시였던 오사카에는 1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살고 있었다. 공장 노동자, 토목, 건축 노동자로 일하던 이들은 일본인 노동자보다 위험하고 과격한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적게 받는 차별과 멸시 속에서 생계를 이어갔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무정부주의, 좌익단체에 적극 가담하면서 오사카는 일본 사회주의 운동의 메카가 되었다. 오사카에서 윤봉길의 처형은 이들 제1조선인들에게
폭탄의 도화선과도 같았다. 오사카에서 북동쪽으로 300km. 당시 기차로도 5시간이 넘는 외딴 지역 가나자와로 윤봉길은 비밀리에 압송되었다. 가나자와 역을 지나쳐 인적이 드문 가니오, 모리모토에서 정차하고 비밀리에 이송할 만큼 경계는 삼엄했다. 가나자와 성에 위치한 일본 육군 제9사단 구금소. 일본 군부 전체가 윤봉길의 처형을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철저한 감시 속에서 진행했다. 그날 밤 항상 초연했던 윤봉길이었지만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상해 의거 이틀 전, 윤봉길은 유서 대신 아들에게 보내는 시를 남겼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그럼 이쪽에 윤희사 순국지가 있는 건가요? 네, 저기 계곡에 있는 곳에서 약 한 60m 정도 올라가면 윤봉길 의사께서 돌아가신 순국하신 곳입니다. 여기 철조망이 돼 있네요. 네, 예전에는 없었는데 7, 8년 전에 그 한국 분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자위대에서 이 철조망을 새로이 설치를 했습니다. 윤봉길의 마지막 순국 장소로 가는 길은 자위대 철조망에 막혔다. 가나자와 육군 작업장의 서북 골짜기. 처음입니다. 여기 들어온 거는. 윤봉길의 순국 장소는 현재 자위대 부대 안에 위치하고 있다. 훈련이 진행 중인 자위대 부대 내부. 아직까지도 자위대와 일본 정부는 윤봉길의 마지막 순국 장소에 대한 입장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철저한 출입 통제의 이면에는 어쩌면 윤봉길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일본 육군성이 작성한 극비 보고서인 만밀대 일기는 윤봉길의 처형에 대한 내용을 충격적일 만큼 세밀하게 적고 있다. 사람의 왕래가 없던 골짜기, 일본군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진행된 처형. 그렇게 윤봉길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처럼 최후를 맞이했다.
그로부터 13년, 통안의 땅 가나자와에서 윤봉길의 유해를 찾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묘비도 봉분도 없이 통로에 버리듯 암장했던 것이다. 윤희사를 사형시킨 시간이 아침 6시 26분이었는데 이 시간이 바로 상해 박연군 사령관이었던 시라카와가 사망한 시간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중근 의사도 이토 히로부미의 사망 시간에 맞춰서 사형시킨 그러한 일본 군부의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윤 의사의 무릎을 꿇리고 총사령을 집행을 했는데 이러한 일제히 비인도적인 처사는 상해 의거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해 발굴 이후 일본 가나자와에선 윤봉길 의사와 함께하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비통함이 서린 땅을 일본 정부로부터 영구 임대하고 기념비까지 세워 적지에서 윤봉길 의사의 서러운 희생을 기리고 있는 것.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도모하고 윤봉길 의사의 세계평화 공존사상의 뜻을 계승하는 사람들. 윤봉길 의사 암장지 보존회장 박현택 씨와 진보주의 사회당 소속의 모리 가치토시 시의원 등이 주축이다. 윤봉길義士は抵抗者として植民地支配の不当を告発し、そしてそれを打ち破ろうと自らの命を懸けた人です。加害の側に立っていた私たち日本の市民がその歴史の事実に直接向き合うことはできませんが、この暗葬地が存在していることによってそれを学ぶ機会を私たちは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 전체주의에 맞선 세계 각국의 저항 운동을 연구한 다무라 미츠하키 교수는 가나자와의 대표적 진보학자이다. 윤봉길の義兄は1932年の4月の29日でしたけども、すぐ後に日本の陸軍省が声明を出しています。それによればユン・ボンギルはテロリストではない。白川大将という人は戦闘中に傷を受けて死んだと、戦傷死となってるんですね。日本と朝鮮半島が戦争して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その戦争の中で起こ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テロリストとして捉えていないのですね。 그리고 매헌의 뜻을 이어가는 또 한 사람. 그 아들이 밭동조 파르그르 대장한 밭동조 우리 아버지가 전봉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훈아버지가 40년 파르그르 항후 46년에 여기에 이 암장지를 만들었습니다. 암장지를 만든 박인조 선생은 죽어서도 이곳을 지키겠다며 암장지 옆에 묻혔다. 요즘에 또 일본에 유익화되는 바람에 이걸 조르고 한다는 좋지 않는 운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 가치에 있는 이런 승급비라든지 일연비라든지 이런 걸 조르시키는 이게 없어지면 일본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기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식민지였던 한반도에도 윤봉길의 의거와 순국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세계를 놀라게 한 의거는 한민족에게는 쾌거였지만 가족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다. 가나자와에서의 순국 직후 고향집으로 몰려든 신문 기자들을 통해 남편의 죽음을 처음 들은 부인 배용순 여사.
면회 한번 해볼 겨를도 없이 그해 겨울 남편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는 마침 내가 배틀에 올라 있던 싸늘한 그날이었다. 26세의 과수몸이 된 나는 배틀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울음마저 삼킨 채 꿈인가 생신가 그저 멍청히 있을 뿐이었다. 저희 할아버지가 떠나신 다음에 태어난 둘째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10살 무렵에 복막염으로 잃으시거든요, 아들을. 정말 참담하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일본인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조선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어린 마음에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남은 가족에게 희망을 준 사람은 바로 백범 김구였다. 27년 만에 귀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의 귀국이었지만 그의 귀국은 국민들에겐 새로운 희망이었고 윤봉길의 가족에게도 해방만큼이나 새로운 시작이었다. 백범은 귀국 후 바로 윤봉길의 남은 가족을 만났고 고향 예산을 찾아 늦은 감사함을 전했다. 백범의 나이와 윤봉길의 나이가 32살 차이거든요. 아마 백범은 야, 내가 아들 같은 애를 또 사지로 몰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봉길 의사는 의연하게 백범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홍구 의고를 단행하게 된 것이지요. 김구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 아드님 김신 장군님에게 그런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종이가 굶으면은, 저희 아버지 이름이 종자인데, 종이가 굶으면 너도 굶어야 되고 네가 밥을 먹으면은 종이도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바로 착수한 일은 이국당에 묻힌 윤희사를 고국으로 모셔오는 일이었다. 일본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세 분의 삼위사의 유해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46년 2월 달에 이광원 선생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유해를 발굴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박열이라든지 서성한 의사를 만나서 유해 봉환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이강훈과 박열을 중심으로 유해 발굴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봉창하고 백정기 의사 유해 발굴은 손쉬웠어요. 왜냐하면 기록도 남아있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1946년 3월 가나자와시 노다산의 육군 묘지. 가나자와 육군 묘지라는 막연한 정보뿐 묘소나 매장지에 대한 어떠한 협조도 정보도 없었다. 유해 발굴단의 끈질긴 추적 끝에 찾은 매장 장소는 묘지 관리사 계단 아래 통로. 구석진 길 아래를 파헤치자 통안 속에 잠들지 못하던 윤봉길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세 명의 청년은 꿈에 그리던 해방 조국으로 영웅이 되어 돌아왔다. 1946년 7월 6일, 그러니까 해방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와서 거행한 첫 국민장이죠. 3.14 안장식 때 모인 인파는 서울 인구가 30만 명이었는데 약 5만 명의 운집을 해서 이 3.14의 마지막 안장식에 추모를 했던 것이지요. 비가 오는 가운데 인산인해를 이룬 추모의 물결은 어떤 의미였을까? 해방 이후 3년간은 미군정 체제였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첨예한 좌우 대립으로 수많은 또 독립운동가들이 암살당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바로 윤봉길 의사를 비롯한 3.14 안장식 때만큼은 좌우 이념 대립과 정파적인 그런 입장들을 모두 내려놓은 초월적인 장소로서 바로 안장식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국민들의 마음속 영웅이 되어 돌아온 윤봉길은 순국 당시 불과 25의 나이였다. 휘몰아치는 역사의 흐름은 꽃다운 청년의 마음속에 자유의 불꽃을 목숨으로 피워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한반도는 청과 러시아의 대륙 세력과 미국, 영국, 일본의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전장이었다. 이제 조선이 근대 문물을 수입해서 근대 국가로 가려고 할 때 조선에는 제국주의 세력들이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같은 아시아권 나라지만 일찍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제국주의화하고 있던 나라죠. 그 일본 제국주의가 특별하게 한반도에 대해서 영토적인 야욕을 가지고 침략을 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에 지속되던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은 영국과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면서 깨어졌다. 이제 제국주의 세력들이 한반도에 침투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러시아가 소위 바다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죠. 그래서 영일 동맹을 2차례 맺습니다. 또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필리핀하고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통해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이해관계, 또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 침략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미략을 맺었습니다. 러일 전쟁 후 대한제국은 강압적으로 체결한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1910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그 제국주의가 식민지 지배했던 이런 일반적인 사례하고는 다릅니다. 일본은 직접 자기들이 식민 통치를 했지요. 그다음에 그 식민지인들이 꼼짝 못하도록 그런 헌병 경찰 제도라든지 그 식민지인들의 자유 이런 것을 크게 억압을 해서 흥선대원군의 야망이었던 남연군의 명. 명당 중에 명당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산 가야산. 아름다운 계곡과 기암괴석으로 호소의 금강산으로 불리며 명찰, 수덕사의 근원이 되는 산 덕숭산. 두 산의 정기가 내포 평야와 만나 휘도는 곳. 충남 예산군의 덕산이 바로 윤봉길의 고향이다. 윤봉길의 할아버지 윤진영은 매년 범람하는 냇가에 버려진 땅 도중도를 억척스레 개갈해 스스로 분홍의 꿈을 이루었다. 이곳이 이제 광연당인데요. 윤희사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예산군 덕산면 실양리의 도중도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윤희사께서 1908년도 6월 달에 태어나셨습니다. 윤봉길이 4살이 되던 1911년 후세 저한당이라 이름 붙인 작은 집으로 이사한다. 한국을 구한 집, 저한당. 윤봉길은 이 집 사랑방에서 야학과 농촌 계몽 운동을 시작한다. 윤희사의 어머니는 경주 김씨이신데요. 홍성의 갈산 출신이십니다. 친정에서부터 한글은 물론이고 천자문과 소화까지도 배운 학식과 교양을 갖춘 여성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큰아들인 윤희사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고 그래서 맹모 삼천의 심정으로 아들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6살부터 서당에 다니던 윤봉길은
11살이 되던 1918년 덕산 보통학교에 입학한다. 초가집 건물,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 무엇보다도 일본어로 된 국어 교과서. 윤봉길은 어린 나이에도 굴욕을 견디기 어려웠다. 식민지 노예 교육의 근간이라고 하는 조선교육령이 1911년 8월에 만들어지게 돼. 한국인과 일본인들 교육을 동등하게 인정을 안 해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들은 일본 교육령에 의해서 의무 교육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한국에는 따로 교육 법령이 만들어지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인들을 완전히 그 일본의 법령에 순종만 하고 거기에 복종만 하기를 바라는 거죠. 1919년 3월 민중의 함성으로 뒤덮인 한반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예산군 곳곳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덕산 보통학교 앞 덕산 시장에서도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 특히 예산 지역에선 횃불 만세 운동이 거세게 일어 봉합불 같은 만세 횃불이 곳곳에서 피어올랐다. (3.1) 운동과 강압적인 식민지 교육. 윤봉길은 보통학교를 자퇴하고 인근 서당에서 학업을 이어가다 14살이 되던 1921년 매곡 성주록의 오치서숙에 들어간다. 성주록의 문화에서 사서 삼경과 한시를 배운 윤봉길. 오치서숙에서의 수학은 그가 유학자로서의 기초를 세우는 과정이었다. 윤봉길이 4년간 숙식하며 공부했던 오치서숙이 있던 자리. 예산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는 오치서숙의 흔적을 계속 찾아왔다. 팀장님, 이 위치가 오치서숙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잡초만이 무성한 오치서숙이 있던 마지막 자리. 이제 오치서숙은 가마고개 인근에 위치해 있다고 했는데요. 그 가마고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마터가 위치한 고개라고 해서 이제 가마고개라 불리었습니다. 그 위치가 현재 우측으로 보이는 저 고개가 이제 가마고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언을 통해서 계략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 저희가 오래된 그 위성 사진을 통해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그 건물은 없었고요.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터가 여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국과 매헌, 호를 나누어 가질 만큼 성주록과 윤봉길은 애틋한 사제관계를 맺었다. 특히 한시에 뛰어났다고 전해지는 윤봉길은 상해에서 남긴 자필 이력서에 자신이 15살 때 지은 시 학행을 10년 만에 다시 적었다. 영원한 이름, 선비의 기계를 밝히고 선비의 찬란한 기계, 오래도록 청하하네. 만고의 밝은 마음 모두가 학문에 있으니 그 이름 영원히 빛나리.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것은 서당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서당에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았을 정도로. 그래서 그 서당들이 20년대 문화통치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그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도를 하게 되고. 향학열이 남달랐던 윤봉길. 저녁이면 항상 새로운 학문과 사회의 변화를 찾아 공부했다. 그가 애독하던 잡지 개벽은 민족의 의사를 대변하는 언론이었고 국내는 물론 해외 동향까지 면밀히 파악한 윤봉길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더욱 가슴 아파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1919년 3.1 운동은 일제의 무단 통치와 민족의 독립운동 방향을 바꾸어놓은 일대 사건이었다. 일제 식민 통치 당국자들은 3.1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아주 크게 경악했습니다. 이제 내리누르는 정책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무단 통치를 문화정치로 바꿨습니다. 문화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런 뭐 단체를 조직하거나 신문 잡지를 발간할 수 있게끔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3.1 운동 이후 1920년대엔 다양한 형태의 민족해방운동이 전개된다.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자유를 향한 국민들의 의식은 높아져만 갔다. 3.1 운동이 있고 나서 40일 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를 완전히 180도 바꿔놓은 그런 대사건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것이 그거고, 또 반만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군주 주권의 역사가 국민 주권의 역사로 바뀌고, 전제 군주제 역사가 민주공화제 역사로 바뀌게 만들었죠. 1920년대 사회 정세의 변동을 절감한 윤봉길은 자신의 고향 마을도 변화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 동참시킨다. 그가 선택한 길은 바로 야학. 자신의 사랑방에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불러 모아 한글과 신학문을 가르치는 야학 운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고 또 무식합니다. 이 가난과 무식이 공적입니다. 이 적을 실력으로 쳐부숩시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부녀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먼저 한글을 가르치셨대요. 부녀자들이 이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걸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모이세요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 여동생이, 내 부인이 나보다 글을 알고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윤봉길의 야학은 이내 사랑방이 가득 차도록 큰 호응을 얻었다. 최용신 그러면 삼국수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윤봉길의 어떤 농민야학에 대해서는 조명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보도가 안 됐거든. 야학 교육을 시키면서 뭘 강조를 했냐면 결국 자기들이 스스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의식을 굉장히 심어주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윤봉길의 농민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그 야학은 문맹택지가 아니라 자아의식을 심어주게 되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는단 말이에요. 농민을 위한 야학은 자연스럽게 농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농민의 조직으로 이어졌다. 윤 이사께서 초대 회장으로 초대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흥원은 처음에는 야학당의 교실로 사용됐었어요. 학생 수가 많을 때는 40명 정도 됐었다고 그래요. 마을 어른들이 이 건물을 지어 주시면서 여기에서 야학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흥원을 건립한 다음 달에 윤 여사께서 월진회를 조직을 하셨죠. 윤봉길은 농촌 계몽 운동을 펼치면서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기대했다. 월진회는 수학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이상의 구현체였다. 하나, 야학을 통해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인다. 둘, 강연회를 통해 애국 사상을 고취한다.
셋. 공동 경작과 공동 식수로 농촌 경제 향상에 힘쓴다. 월지회는 윤봉길 의사가 직접 만든 단체로 현재 국내 7개 지회, 중국과 일본에까지 지부를 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셨던 윤 의사의 높고 큰 뜻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49회를 맞는 윤봉길 평화축제를 비롯하여 매헌 학교와 생생 문화재 등을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들과 국민 모두에게 윤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야학과 농민 교육을 위해 윤봉길이 직접 집필한 농민 독본. 농민 독본에는 매헌의 타고난 식견과 농민을 위한 애정이 담겨 있다. 예, 윤 의사가 편찬한 농민 독본이 모두 3권이죠. 첫 번째 권은 한글 교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책은 계몽편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제 2권에 들어 있고, 제 3권이 중요한데요. 제 3권은 농민의 앞길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자유민권 사상을 다루고 있어요. 인생은 자유의 세상을 찾는다. 사람에게는 천부의 자유가 있다. 나에 대한 생각, 민중에 대한 생각. 개인의 자유는 민중의 자유에서 나아진다. 독립적 정신이 조선을 살리는 원동력인 것과 같이 농민의 공동 정신이 또한 조선을 살리는 기묘한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렇게 하여도 이기기 어려운 일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윤봉길의 농민독본이 갖고 있는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당시의 사상가들도, 웬만한 사상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론적으로 누가 이야기 못해요. 그렇지만 그걸 현지 실정에 맞게 농민독본에 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민지식이 교과서 중에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 왜? 그 시대상을 담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한반도 식민지화 이후 만주와 연해주 지역은 의병과 애국계몽 인사들이 모여들어 독립운동 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독립운동의 핵심은 독립군을 조직해서 일제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만주 지역에서 수많은 독립군 단체들이 결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 독립군 단체들이 3.1운동 이후에 실제로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과 큰 전투를 벌였죠. 1920년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던 봉오동 전투,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이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두는 청산리 대첩, 이것이 대표적인 전투였습니다. 청산리 대첩 이후 일본의 대응은 더욱 강화되었다. 독립군의 근거지라고 여긴 간도 일대 교포 사회의 보복 학살을 자행했다. 만여 명의 한국인을 학살했고 2,500여 민가와 30여 개소의 학교가 불탔다. 그 독립운동 방법 중에는 의열투쟁이 있죠. 폭탄이나 권총을 가지고 적의 수계를 암살하거나 기관을 파괴하는 것인데, 1920년대에 국내에서 의열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됐습니다. 1929년 기사년은 윤봉길에게도 그리고 한반도에도 격동의 한 해였다. 그의 생각과 사상이 녹아든 기사년 일기 속엔 더욱 커져만 가는 마음의 번민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1929년 1월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던 원산 총파업. 한국 노동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이 봄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11월에는
광주 학생운동이 발발하는데 일제 한국인 차별에 항거하는 이 운동은 이듬해 3월까지 지속되었다. 윤봉길은 야학 교실에서 마을 청년과 주민들에게 항일 정신을 강조하며 투쟁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일본 제국주의에 참혹한 압제하에 있는 2천만 동포의 통곡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오. 우리는 이런 대중과 조국을 위한 정신과 책임을 가지고 그들처럼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의 큰 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파멸시켜 새로이 위대한 나라와 민족을 건설합시다. 일제는 이를 빌미로 윤봉길을 체포해 구속하고 야학을 강제로 폐쇄했다. 윤 의사는 야학과 월진회를 통해서 농민을 계몽하고 농촌 생활을 향상시키려고 했지만은 결국 일제의 철권 통치라고 하는 큰 벽에 부딪히자 이것을 극복해 내고자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로 망명을 했던 것입니다. 결행의 날 윤봉길이 남긴 한 문장. 장부 출가 생불환. 장부가 집을 나섰으니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남은 가족이 고초를 당하지 않도록 일본 경찰에게 빌미를 제공할 흔적들을 말끔히 정리한 윤봉길은 조국의 독립을 향한 굳건한 결심을 글로 남긴 뒤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호련히 집을 떠났다. (24세에) 접어든 이른봄 어느 날 때 아닌 생이별을 그와 하게 되었다. 그이가 남기고 간 장부출가 생불환의 웅대한 뜻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떠나간다는 말 한마디도 내게 남기지 않고 남편은 영영 고향을 등졌다. 떠나실 때 마지막에 그래도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라도 했으면은 이렇게 서운하지 않을 텐데 늘 그 인사조차 못한 게 늘 할머니 마음에 걸리셔가지고 1932년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25 때 왜 전쟁터에 나갔다 젊은이들이 돌아올 때 혹시라도 그 틈에 또 섞여서 오지는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셨었대요. 그런데 이제 안 돌아오시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제는 안 돌아오는 사람이구나. 그때 말없이 떠났기에 언젠가 말없이 돌아오리라. 부인 배용순 여사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힘드시러가지고 이렇게 어려워하시면은 저희 아버지를 그냥 번쩍 안고 나가셔가지고 이제 봐주시는 거죠. 이렇게 남자가 아이를 봐준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때였는데 안고 나가셔가지고 야학에서도 한 팔에 안고 한 팔에 이제 우리 그 고모 할머님 말씀이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말이 오빠는 참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뭐가 이상했냐 그러니까 아니 그때 똑같이 생겼는데 왜 나만 이게 불호령으로 야단치고 언니는 그때 틀렸는데 싹 눈 감고 가더라고. 부모님과 두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을 뒤로 하고 1930년 3월 23세 나이에 고향과 조국을 떠난 청년 윤봉길. 고난의 망명길을 시작한 그는 신의주행 열차에 올랐고 마음의 폭탄을 품고 압록강을 건넜다. 그 후 중국 단동을 거쳐 도착한 곳은 청도였다. 독일이 점령했던 청도는 1914년 이후 일본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 윤봉길은 이곳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탁소 직원으로 일하며 최종 목적지인 상해로의 준비를 다진다.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조선인 노동자들을 야학으로 일깨운 매헌. 이 청도 시기에 어머니와 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엔 가족에 대한 애정과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 모순에게 너는 아비가 없는 것이 아니란다. 너의 아비가 이상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잠시 여행을 하고 있을 뿐이지 영원히 헤어져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나중에 따뜻한 악수와 키스로 만나자. 청도에서의 생활로 경제적 문제를 모두 해결한 윤봉길은 드디어 상해로 가는 배편에 올랐다. (1931년 5월 8일) 마침내 상해에 도착한 윤봉길. 상해는 아편전쟁 이후 이미 동아시아 최대의 경제도시로 발돋움해 세계 50여 개국에서 찾아든 사람들로 붐볐다. 서구에 뉴욕이 있다면 아시아에는 상해가 있었다. 당시 한국인들은 상해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였고 상해를 거쳐 유럽이나 미국으로 다시 진출하기도 했다. 여기가 상해다. 시내의 건물들은 깨끗하고 현대식으로 건립돼 있다. 도로에는 자동차가 쉴 새 없이 왕래하고 있다. 상해는 세계의 온갖 인종들이 다 모인 곳이다. 특히 서구 열강과 일본의 조개가 있던 황포 지역은 상해의 중심이었고 임시정부 외에도 숱한 독립운동 단체와 망명가들의 활동 무대였다. 1931년경 상해에는 대략 900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거주한 것으로 통계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이유로 고향을 떠나왔지만 상해 한국인들은 대부분 경제적 고난을 피하기 어려웠다. 상해에 살았던 한국인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독립운동하던 혁명가, 상인, 노동자, 학생, 전차감독, 인삼행상 등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힘들고 고단한 생활을 했습니다. 전차감독은 상대적으로 급료가 높아서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직종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인삼행상에 나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윤봉길에게도 현실에 생기는 시급한 과제, 상해에서 그가 선택한 첫 직업이 바로 인삼행상이었다. 일찍부터 상해에 자리 잡았던 해송양행, 김문공사 같은 인삼 판매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독립운동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인삼행상이라고 하는 직업은 독립운동가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익숙지 않은 중국어, 강직한 성격. 윤봉길에게 인삼행상은 맞지 않는 옷이었다. 한 달여 만에 인삼행상을 그만둔 그는 모자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야학과 노동운동에 힘을 쏟기도 했다. 청도에서 상해로 건너온 직후 윤봉길은 바로 임시정부를 찾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힘든 망명 끝에 찾은 임시정부는 어떠한 상태였을까? 윤봉길 이사가 상해에 도착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국내하고 단절이 되는 바람에 자금이 제대로 거치질 않고 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해서 임시정부가 가장 어려웠을 때입니다. 1932년 1월 상해엔 전쟁 직전에 불안한 정국이 이어졌다. 바로 직전인 1931년 9월 일본이 한반도를 넘어 대륙 침략의 야욕을 드러냈던 것. 청의 마지막 황제 부위를 내세워 만주를 강제로 점령한 일제는 중국 남부의 중심 상해로 눈을 돌렸다.
중국이 일본한테 직접적으로 침략을 받은 것은 1931년 9월 18일 날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잖아요. 그래서 그 드넓은 만주 땅을 빼앗겼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중국 군대도 그렇고 중국인들도 그렇고 아주 강렬한 그런 항일 의식이, 항일 의지가 한창 고양되고 있었습니다. 1932년 1월 8일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중국까지 술렁이게 만든 사건이 발생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봉창. 윤봉길은 다시 가슴이 뛰었다. 이봉창 의사가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했지만 직접 일왕을 마치지는 못했죠. 그 일을 중국의 특히 민국일보 같은 경우는 한인 이봉창이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했는데 적중하지 못했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그것이 일왕에 대한 불경이라고 해서 중국 쪽에다 항의를 했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큰 논란,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일본은 1932년 1월 28일 날 상해를 침공하는 상해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한순간에 전쟁터로 돌변한 상해. 일본은 본국으로부터 병력을 계속해서 증파하고 상해 파경군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사카와 요시노리를 총사령관으로 복귀시켰다. 그는 일본 군부에서 육군 대신까지 역임하고 퇴임한 장군으로 일본은 그야말로 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벌인 것. 백범은 상해 사변이 일본의 승리로 굳어지고 또 4월 29일이 일본 왕의 생일인 천장절이고 그래서 일본이 그날 큰 행사를 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범은 그날을 기해서 거사를 감행해야 되겠다는 뜻도 있었지만은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의 탄생을 축하하는 국경일 천장절.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일왕은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되었고 전쟁은 천황의 명을 수행하는 성전으로 미화되었다. 만주에 이어 상해까지 대륙 진출에 연이어 성공한 일본 군부는 천장절을 맞아 승리를 자축하는 대규모 전승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윤봉길은 백범을 만났다. 서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두 사람은 천장절 거사의 뜻을 같이 했다. 그리 길지 않았던 두 사람의 시간. 이제 의거를 단행하게 된 굳은 의지를 가졌던 윤봉길 의사가 약간 흥분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사전 답사를 갔다 왔는데 미리 내가 윤봉길 의사가 백범한테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백범이 지금은 때가 아니니 내일을 기다려라. 그날 자신이 살고 있는 영경방 10호 옆에 있는 여인숙에서 윤봉길을 재웠던 것이지요. 마침내 밝아온 그날. 전장에 나서기 전 윤봉길과 김구는 조용하게 시간을 같이 했다. 역사에 길이 남게 될 사진 촬영과 아침 식사, 그리고 서로의 회중 시계를 교환했다. 윤봉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본 이력서와 함께 유촉, 즉 유언이 담긴 시를 남겼다. 청년 제군에게 피 끓는 청년 제군들아 준비하세. 군복 입고 총 메이고 칼 들며 군왕 나팔에 발 맞추어 행진하세. 9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대일본 제국을 홀로 상대하는 윤봉길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시라카와 요시노리, 일본군 총사령관,
우에다 겐키치 일본 육군 제9사단장, 노무라 기치사부로 일본 제3함대 사령관. 이들 3인이 외로운 전쟁의 목표였다. 전장이 된 홍커우 공원 천장절 행사장. 윤봉길은 수백 번 머릿속에 그렸던 그대로 일본군에게 민족의 열망을 던졌다.